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제네바 UN 해양안보 특별회의. 세계 15개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일본 대표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숨을 멎게 한 한마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불법 점거 중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국제분쟁 전문 기자 클라라 오코노조차 펜을 떨어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 하나의 실시간 화면을 띄우는 순간 전 세계가 믿어오던 해양 감시 기술의 기준이 산산이 깨졌고 회의장 분위기는 단 30초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외신 기자들이 그날 기사를 전부 갈아엎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역전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힘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클라라 오코너입니다. BBC 국제분쟁 전문 기자죠.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오늘 쓸 기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UN 해양안보 고위급회의 취재였어요. 동해 영유권 문제가 주요 의제였죠. 이틀 전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자료를 건네며 브리핑을 해줬어요. 기술력, 해양 감시 시스템, 국제법 근거까지 빈틈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일본은 준비가 철저하구나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일본 측 답변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기술적 근거보다는 역사적 감정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긴 했지만 일단 참고 자료로는 충분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제네바 시내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레마노가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일본 측이 보내준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래프도 있었고 위성 사진도 있었어요.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해양 감시 기술이 한국보다 월등하다는 거였죠.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회의장으로 향했죠.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UN 팔레떼 나시온 건물이 보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출입증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로비는 붐볐어요. 각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죠. 저는 일본 대표단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5명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죠. 도쿄에서 만난 외무성 관계자였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오코너 씨 오셨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에 응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원도 적고 조용할 겁니다. 늘 그렇거든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장 입구 쪽을 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3명뿐이었죠. 2명은 정장 차림이었고 1명은 캐주얼한 복장이었습니다. 아마 기술 담당자인 듯 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입장했죠.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본이 주도권을 잡겠구나. 한국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겠어.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죠. 한국 대표단 최소 인원 구성, 소극적 태도라고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국가별로 배정돼 있었어요. 기자석은 뒤쪽이었죠. 저는 앞에서 3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녹음기를 켰어요. 카메라도 준비했죠. 일본 대표단은 앞쪽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물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한국 대표단은 오른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의장이 입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개회사가 이어졌죠.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타이핑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한계를 대조하는 내용이었죠.
의장이 첫 번째 발표자를 호명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었어요.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죠. 노트북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본의 도발, 회의장 분위기를 장악하다. 일본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섰죠. 인사는 짧았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동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죠. 동해가 크게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 발표 시작, 동해 영유권 문제 제기라고 적었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가 이상했어요.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 부족. 제목이 그랬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건 단순 분석이 아니었죠. 공격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현재 낡은 레이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죠.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화면을 응시했죠. 저도 화면에 집중했어요. 그래프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숫자로 가득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일본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북한 선박 감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죠. 북한 선박 이동 경로였어요. 저는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일본 측 주장, 한국 감시 체계 허술, 국제 안보 위협 가능성. 제 머릿속엔 이미 기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허술한 해양 감시 체계, 국제적 신뢰 흔들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뭔가 메모하고 있었어요. 영국 대표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보고 있었죠.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죠. 메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검증을 제안합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동의한다면 말이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 제안이 아니었어요. 압박이었죠. 한국이 거부하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또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3명 모두 미동도 없었죠. 반박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즉각 반응이 나오거든요. 최소한 표정이라도 굳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마치 이 모든 게 예상됐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걸어갔죠. 자리에 앉으며 동료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의장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으로 쏠렸죠. 저도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대표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그는 마이크 없이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다시 앉았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청했다고요? 그게 답변이라고요? 노트북에 타이핑했어요. 한국 측 무대응, 실질적 반박 없음. 회의장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됐나 봐. 자료가 없는 거 아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은 이렇게 썼죠.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한국은 일본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기술적 반박도 데이터 제시도 없었다. 의장이 회의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일본이 판을 장악했죠. 한국은 밀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기사는 예상대로 쓰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다른 안건들이 다뤄졌어요.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여전히 아까 그 장면에 머물러 있었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는 이들도 있었고 자리에 남아 대화하는 이들도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독일 대표단 2명이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영어로 얘기하고 있었죠. 한국은 반박할 자료가 없나 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일본 말이 맞는 거겠지. 다른 한 명이 답했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레마노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였죠.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더 썼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사실상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누군가 옆에 섰어요. 돌아보니 프랑스 기자였습니다. 르몽드 소속이었죠. 전에 몇 번 본 적 있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 부족으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일본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네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갔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죠. 후반부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다시 동해 문제로 돌아왔어요. 일본 측 제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죠. 국제재판소 회부권입니다. 한국 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또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었죠.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재판소 회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앉았죠. 일본 측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여유가 느껴지는 웃음이었죠.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이 허락했어요. 신중히 검토한다는 건 거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일본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숨길 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한국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정면을 보고 앉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국제재판 회부 회피 조짐. 일본 측 압박 강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기사가 점점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데이터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대표도 동조했죠. 국제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일본 편이었어요. 한국은 고립되고 있었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다시 봤습니다. 3명 모두 표정이 없었어요. 당황한 기색도 초조한 기색도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이 정도 압박을 받으면 보통은 뭔가 반응이 나오거든요. 변명이라도 해명이라도 최소한 불만 표시라도 해야 정상이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은 기술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그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화면엔 뭔가 그래프 같은 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확인하듯이요. 의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죠. 일본 대표단은 서로 악수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 취재는 끝난 것 같았죠. 기사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제목도 정했어요. 한국의 허술한 해양 감시 체계, 국제적 신뢰 흔들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일본 측 관계자와 마주쳤어요. 도쿄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도 지켜봐 주세요. 더 흥미로울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다듬기 시작했죠. 1시간쯤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했어요. 한국 대표단의 그 침착함이 자꾸 떠올랐죠.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침묵 같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기사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 싶었습니다. 화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어제 쓴 기사를 다시 읽었죠. 문장을 몇 개 다듬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낼 준비를 했어요.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죠. 서류 가방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미 할 일은 다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대표단도 들어왔습니다. 역시 3명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기술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의장이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논의된 동에 문제를 마저 다루겠다고 했죠. 추가 발언이 있으면 해달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일본 대표단은 편안하게 앉아 있었죠. 한국 대표단도 조용했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한국 측에서 추가 입장 표명이 있습니까?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었죠. 그는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죠. 어제 일본 측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 측 발언 시작.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대기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는 정확합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인정하는 건가? 저도 놀랐습니다. 타이핑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런데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공개용 기준에서는요. 공개용?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이지? 회의장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한국 대표가 손짓을 했어요. 기술 담당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회의장 중앙 스크린 쪽으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 대표가 말했죠. 보여드리는 게 설명하는 것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죠. 뭔가 올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화면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도가 나타났죠. 동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본이 보여준 지도와는 달랐어요. 화면에 수십 개의 점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기 다른 색이었죠. 그리고 그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뭐지? 각 점 옆에는 숫자가 표시돼 있었어요. 속도, 방향, 좌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잘 보고 싶었거든요. 이건 실시간입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초 지연 데이터입니다. 사실상 실시간이죠. 3초?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3초 지연이면 거의 생중계나 마찬가지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화면을 찍었죠. 빨간 점은 군함입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했어요. 파란 점은 상선, 노란 점은 어선이죠. 현재 동해상에 있는 모든 선박입니다. 모든 선박이라고요? 프랑스 대표가 되물었어요. 네.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길이 15m 이상은 모두 포착됩니다. 일본 대표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화면을 보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담당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특정 빨간 점 하나가 커졌죠. 정보창이 떴습니다. 이즈모급 호위함. 한국 대표가 읽어줬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현재 속도 18노트, 방위 320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즈모급? 그건 일본 최신 군함이잖아. 그걸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셔터를 연달아 눌렀어요. 찰칵찰칵.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타이핑도 했죠. 한국 실시간 해양 감시 시스템 공개.
일본 최신 군함까지 추적 가능.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조작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는 침착했어요. 검증하시죠. 지금 이즈모함에 연락해 보십시오. 위치가 맞는지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말을 잃었어요. 그는 천천히 앉았죠. 옆 사람과 급히 뭔가 속삭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차 범위 3m 이내입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죠. 3m?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GPS보다 정확하잖아. 이건 군사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군사 수준을 넘어선 거였어요.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위성 기반입니까? 부분적으로는요.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위성과 지상 레이더, 해저 센서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어제 일본이 보여준 자료는 순식간에 구식이 돼버렸습니다. 화면 속 점들이 계속 움직였어요. 실시간으로, 3초 지연으로. 동해 전체가 한국의 눈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어제 한국이 침묵했던 이유를. 그들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보여주면 되니까요.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어제 쓴 기사가 떠 있었죠. 한국의 허술한 해양 감시 체계, 국제적 신뢰 흔들려. 손가락이 딜리트 키로 갔습니다. 이 기사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년 전부터 가동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비공개로 운영해왔죠. 왜 이제야 공개합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죠.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찔렸어요. 저도 의심했었거든요. 한국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죠. 노트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기술 담당자가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영역이 확대됐어요. 북한 해역 근처였죠. 노란 점 하나가 크게 표시됐습니다. 어제 일본 측이 언급한 북한 선박입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보창이 떴습니다. 선박 채원이 나타났어요. 길이 45m, 배수량 600톤. 출발 항구는 청진이었죠. 출발 시각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틀 전 오전 6시 30분. 그뿐이 아니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의 이동 궤적이 선으로 그려져 있었죠. 어디서 속도를 줄였는지, 어디서 정박했는지, 언제 방향을 바꿨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각국 대표단 이메일로 접속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저도 폰을 봤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와 있었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열렸어요. 로그인 창이 떴죠. 임시 계정과 비밀번호가 부여돼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어요.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지도가 제 휴대폰 화면에 나타났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각 군함, 상선, 어선이었죠.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특정 점을 클릭했어요. 정보창이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어요. 제 손 안에서 동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죠. 영국 대표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본국 해군과 통화하는 것 같았죠. 위치 확인 부탁합니다. 동해상 좌표 37.5, 130.8. 빨간 점 세 번째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영국 대표를 봤어요. 그의 표정을 주시했죠.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어요. 오차 없이 일치해요.
이건 놀랍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노트북으로 뭔가 대조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대표는 태블릿을 들고 화면을 비교하고 있었죠. 회의장 전체가 검증 작업으로 분주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고 서로 속삭이고 고개를 저었죠.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기색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합니다. 이 정확도는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본 기술 자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정확도와 실시간 처리 속도는 일본 자문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10년 뒤 목표로 하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3~25년 완성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이미 구현하셨습니까?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죠. 모두가 한국 대표를 봤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타이핑하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 우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죠. 우리는 통합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개량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독일 대표가 되물었어요. 네.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위성과 지상 레이더, 해저 음향 센서, AI 분석까지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죠. 레거시 시스템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랐어요. 하지만 비용이. 캐나다 대표가 말을 꺼냈죠. 적게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어요. 기존 시스템 개량보다 30% 저렴했죠. 처음부터 최적화했으니까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저렴하다고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일본 자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다시 앉으며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어요. 찰칵찰칵. 일본 최고 기술자가 한국에게 고개 숙이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타이핑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기술 권위자 공개 인정. 한국 기술 최소 10년 앞서. 비용은 30% 절감.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의장이 허락했죠. 그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지중해 감시 시스템 구축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영국 대표도 즉시 손을 들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해와 대서양 감시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는 한국이 변명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오늘은 세계가 한국에게 협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어제 쓴 기사 파일이 휴지통에 들어가 있었죠. 한국의 허술한 해양 감시 체계. 완전히 틀린 제목이었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부터 다시 써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국은 말이 아니라 기술로 답했다. 일단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즉각 무릎을 꿇었다.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일본이 주인공이었죠. 한국은 변방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이 한국을 향했고 모든 시선이 한국을 좇았죠. 한국 대표단 3명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죠. 저는 BBC 본사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형 특종. 한국 해양감시 기술, 세계 최고 수준 공식 입증. 일본 기술자 공개 인정. 유럽 각국 협력 요청 쇄도. 즉시 송고 예정. 답장이 왔어요. 확실합니까? 과장 아닙니까? 과장 아닙니다. 저는 답했죠. 제 눈으로 봤고 각국이 실시간 검증했습니다. 일본 최고 기술자가 10년 격차 인정했습니다. 즉시 송고하세요. 편집장이 답했습니다. 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동해의 점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3초 지연으로.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죠. 우리는 준비됐다. 우리는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모두 화면을 보거나 통화하거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한쪽으로 갔어요. 일본 대표단을 지켜봤죠. 그들은 모여서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일본 기술 자문이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인터뷰를 시도해 볼 생각이었죠.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어요. BBC 클라라 오코너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아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10년 뒤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3년 전에 해냈더군요.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개량하려 했어요.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죠. 이건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기술 경쟁에서 과거의 영광은 의미 없다는 거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그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 최고 기술자 공개 인정. 한국 기술 최소 10년 앞서. 이건 헤드라인감이었어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의장이 추가 논의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독일 대표가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의 해양 안보 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프랑스 대표도 이어 발언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히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유럽 3국 동시 협력 제안. 한국 기술, 국제 표준 가능성.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대표도 발언했어요.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북극 해역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호주 대표까지 가세했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는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메모하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죠.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일본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어제 그렇게 공격적이던 일본이었죠. 오늘은 협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죠. 찰칵. 일본 대표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짧게 답했죠. 모든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여유였습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신이었죠. 의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공개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죠. 노트북을 덮고 박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명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 3명은 정중하게 응대했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이게 오늘의 진짜 결론이었죠. 어제 고립됐던 한국. 오늘은 모두가 찾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 대표도 줄을 서 있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가 지금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옆으로 왔어요. 르몽드 소속이었죠. 어제 커피 마시며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제 말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한국이 준비 부족이라고 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우리 둘 다 틀렸네요. 그가 웃었어요. 한국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역전, 세계가 줄을 섰다. 관계 역전의 순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각국 대표단이 흩어져 식사하고 있었죠. 저는 샐러드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계속 써야 했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오전에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 대표단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어요. 3명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선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일본 대표단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표단을 봤죠.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일본 대표 한 명이 한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슬쩍 지켜봤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실례합니다. 일본 대표가 한국 테이블에 섰어요. 잠깐 시간 되시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죠. 앉으시죠. 일본 대표가 앉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죠. 오전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네요. 한국 대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일본 대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협력이라니. 어제는 재판소 회부를 들먹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떤 협력 말씀이십니까? 한국 대표가 물었어요. 기술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가 답했죠. 당신들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한국 대표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상대를 똑바로 봤죠. 어제는 우리 능력을 의심하셨는데요. 일본 대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 앞에서요. 어제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국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일본 대표가 되물었어요. 네. 한국 대표가 답했죠.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중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짧은 대답에 무게를 느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듣던 말이었죠. 일본이, 미국이, 유럽이 한국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을과 갑의 완전한 역전. 한국에 검토하겠습니다가 가진 외교적 무게. 식사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안건들이 다뤄졌죠.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오전과 달랐어요.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연락처를 물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정중하게 응대했죠. 하지만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다가왔어요. 우리 장관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다음 주 베를린은 어떠십니까? 일정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죠. 프랑스 대표도 왔습니다. 파리에서 기술 설명회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방부가 요청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같은 답을 했어요.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런던 방문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죠. 저는 그 패턴을 봤어요.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급한 건 상대방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폐회사가 있었어요. 의장이 말했죠. 이번 회의는 역사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협력의 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시선은 모두 한국 대표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왔어요. 로비에서 각국 대표들이 여전히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있었죠. 질문하고 명함 건네고 약속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차분하게 응대했어요. 모든 제안 감사합니다. 본국과 협의 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죠. 일본 대표단은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공격이 부담으로 남아있는 듯했어요.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레마노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에 반짝였죠.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이어섰어요. 한국에 검토하겠습니다는 단순한 보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권을 가진 자의 여유였고 기다림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었다. 이틀 만에 을과 갑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까? 3년이라고 했죠. 3년 동안 조용히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자랑하지도 않고요. 그냥 묵묵히 만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 보였죠. 저는 이틀 전 도쿄에서 받은 브리핑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던 그 말들. 완전히 틀린 정보였어요. 아니, 정보가 아니었죠. 그건 바람이었습니다. 일본의 바람. 한국이 그렇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훨씬 앞에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죠. 오늘 기사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10년을 일했어요. 수많은 회의를 취재했죠. 하지만 이런 역전은 처음 봤습니다. 기술로 판을 뒤집는 나라.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열었죠. 제네바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죠.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기사 파일을 열었어요. 오늘 쓴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역전, 세계가 줄을 섰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 이틀간의 이야기를 담기엔 부족했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를 적셨어요. 향이 퍼졌죠. 컵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레마노 너머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 기술이었을까요? 물론 중요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외교였을까요? 역전이었을까요? 그것들도 맞지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태도요.
공격받았을 때 반박하지 않고 증명을 준비한 것. 의심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실력을 보여준 것. 인정받았을 때 자랑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소음이 아니라 실력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제목을 지웠습니다.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말이 아닌 기술로 판을 뒤집은 나라.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필요했어요. 이틀간의 여정이 담겨야 했죠. 동해를 밝힌 한국의 조용한 역전. 그렇게 썼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소리내어 읽어봤죠. 괜찮았습니다. 기사 본문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어제 회의장 풍경부터 썼습니다. 일본의 자신감, 한국의 침묵, 제 선입견까지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을 썼죠. 화면이 바뀌던 순간, 점들이 움직이던 장면, 일본 기술자가 인정하던 모습. 하나하나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점심시간 장면도 넣었어요. 일본 대표가 고개 숙이던 것, 한국 대표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하던 순간. 그 짧은 대답에 담긴 무게를 설명했죠.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2시간이 흘렀어요. 기사가 완성돼 가고 있었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 데이터로 증명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준비했다. 자랑하지 않았다. 보여줬다. 그리고 세계는 그 앞에 줄을 섰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고칠 부분을 찾았어요. 몇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사진을 넣어야 했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 움직이는 점들, 각국 대표들이 줄 서서 명함 건네던 장면, 일본 대표의 표정. 사진을 고르고 캡션을 달았습니다. 기사에 삽입했어요. 완성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본문, 사진 모두 첨부했죠. 송고 준비 완료라고 썼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빨랐죠. 확인했습니다. 강력한 기사네요. 내일 아침 일면 톱으로 갑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제네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내일이면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이틀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기자로서 10년. 수많은 회의를 봤죠. 하지만 이런 역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로 판을 바꾸는 걸 직접 목격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삼성, 현대 정도만 알았죠. K-파프도 들어봤고요. 하지만 이번에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증명하는지. 조용했어요. 하지만 확실했죠.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넘쳤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 이 기사가 나가면 어떤 반응이 올까? 일본은 뭐라고 할까? 다른 나라들은요? 궁금했지만 피곤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 3명이 회의장을 나서던 모습이었죠.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있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언제 보여줄지, 어떻게 판을 바꿀지.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폰을 확인했어요. 기사가 올라와 있었죠. BBC 메인 페이지에 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기술로 판을 뒤집은 나라 동해를 밝힌 한국의 조용한 역전. 댓글이 벌써 수백 개였어요. 공유도 많았죠. SNS에서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죠.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런던행 비행기였죠.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레마노를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틀 전 여기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입견이 깨졌죠. 한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이거였어요. 말보다 실력이 강하다는 것. 소음보다 침묵이 무겁다는 것.
자랑보다 증명이 확실하다는 것. 택시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말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제네바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틀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을 겁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번엔 놀라운 진실을 전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나라. 말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세계가 과소평가했지만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의 이야기를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그 순간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또 하나의 빛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구독, 좋아요의 응원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감동적이고 자랑스런 이야기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